지금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 겪었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나에겐 증조 할아버지인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따라 약초나 버섯, 삶을 캐러 선산을 오르시곤 했다고 합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전쟁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줄곧 산을 오르시며 각종 약초와 버섯들을 팔며 집안 살림을 도우셨고, 자연스레 증조 할아버지처럼 약초꾼을 직업 삼아 살게 되셨다고 합니다. 9월 중순, 할아버지는 송이버섯을 캐러 홀로 산을 오르셨습니다. 새벽부터 산길에 올라 어두컴컴했지만 선산의 모든 길을 꿰뚫고 있는 할아버지에게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산 중턱즈음에는 각종 한약재에 쓰이는 약초를 기르던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가 농막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할아버지가 나물이나 음식을 들고 방문해 술 한 잔을 기울이거나 잠도 자고 올 만큼 막역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송이버섯을 캐면 친구에게 나눠줄 생각으로 이른 새벽부터 산을 올랐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송이를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산을 돌아다니던 할아버지는 오늘은 날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산을 내려오려고 하셨습니다. 30분쯤 지나 산길을 내려오던 할아버지는 느닷없이 낯선 풍경이 눈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수백 번도 넘게 오르내리던 평범한 산길 옆에 할아버지가 생전 보지 못한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낯섦의 의문을 품었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그곳으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골짜기는 소나무로 빽빽하게 차 있었고 조그마한 개울이 잔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그곳을 두리번거리다가 문득 발밑에서 송이버섯들이 자라나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기쁜 마음에 하나를 캐보니 눈앞에 또 송이버섯이 있고, 송이버섯은 마치 기차처럼 줄을 지어 골짜기 개울을 따라 피어나 있었습니다. 이미 해는 머리 위에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송이를 캤습니다. 송이는 끝도 없이 피어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허리를 다시 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가방이 꽉 찰 정도로 송이를 캔 할아버지는 이만하면 됐다라며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처음 와보는 골짜기였지만 산을 잘 알고 있는 할아버지이기에 대략적인 위치와 집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무리 걸음을 재촉하여도 그 골짜기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로 내려왔으면 친구의 농막이 보일 법도 한데, 방향도 맞고 위치도 맞는데 골짜기의 끝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무언가 잘못됐음을 깨달은 것은 20분 정도 더 걸었을 무렵입니다. 할아버지의 발밑에는 아까 캐냈던 송이버섯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골짜기를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완전히 길을 잃었다고 확신했을 때 해는 이미 저물어 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어둠 속에서 돌아가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며 골짜기 속 가장 큰 고목나무 아래에 몸을 기대고 앉았고,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지새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9월의 밤 공기는 쌀쌀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싸늘한 공기가 잔뜩 땀이 났던 할아버지의 몸을 차갑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얼어 죽겠다 싶던 할아버지는 근처 마른 나뭇가지들과 나뭇잎을 긁어모았고 혹시 몰라 늘 가방에 챙겨 다니던 성냥을 꺼내들었습니다. 잠시 후 할아버지가 성냥을 탁탁하고 키자 작은 불꽃이 어둠을 뚫고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쇳소리가 섞인 거대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내려, 내려. 비명이 멈추자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바로 등 뒤에서 누군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잔잔히 들리던 개울 소리도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말소리만 할아버지의 등 뒤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내려놔. 불. 할아버지는 감히 뒤를 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말소리가 시키는 대로 불이 켜져 있던 성냥불을 조심스레 끄고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악몽과도 같은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오직 쿵쾅거리는 할아버지의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여기는 내 아이. 그것이 다시 말을 걸어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내 아이. 그것은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여전히 할아버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답을 해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달달 떨리던 입술을 겨우 진정시키고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산 바로 아래에서 사는 약초꾼입니다. 그것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아이를 내려놔. 이 골짜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부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할아버지는 다급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시 말했습니다. 내 아이를 내려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같은 곳을 돌고 또 돌아서 이곳으로 돌아옵니다. 방법을 아시면 알려주십시오. 저도 이곳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그것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저 똑같은 말을 되풀이할 뿐 전혀 대화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친 할아버지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것이 되풀이하는 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끝도 없이 같은 소리를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점점 귀가 아파왔고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 스스로 미쳐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상상이고 착각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내 아이를 하지만 여전히 그 소리는 들려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쌓이고 쌓인 할아버지의 두려움과 절망감이 폭발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들려오는 그것의 목소리를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입 닥쳐! 너는 그저 내 상상일 뿐이다. 내가 어련히 알아서 내려갈 터이니 이제 그 입 다물고 저리로 사라져라. 할아버지는 고함을 치며 몸을 돌려 소리쳤습니다. 두 눈은 질끈 감은 상태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고함을 지르자 그 목소리는 거짓말처럼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개울이 흐르는 소리와 낙엽 소리, 소쩍새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일들은 매우 단편적인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가 내 아기를 죽였다. 거대한 비명소리, 거대한 입과 날카로운 이빨들, 할아버지의 잘린 오른팔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빗줄기, 보이지 않는 눈, 타오르는 고목과 친구의 농망. 할아버지는 일주일 정도 후 깨어나셨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이미 한쪽 팔과 눈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할아버지의 친구는 늦은 밤 할아버지가 피를 철철 흘리며 자신의 집으로 올라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가족들과 친구에게 멧돼지에게 쫓겨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믿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 후 하루가 멀다 하고 할아버지의 집으로 무당들이 찾아와 할아버지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신을 죽였다며 할아버지 집을 향해 돼지 피를 뿌려대고 오줌물까지 끼얹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저 조용히 가족들을 데리고 먼 곳으로 이사를 떠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친구도 그 산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가 그 일을 당한 후 산에 있는 모든 것이 죽어갔다고 합니다. 자신이 키우던 약초들은 물론 개울이 마르고 나무들이 썩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새소리도 동물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산속에서 살아있는 것은 오직 본인뿐이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겪은 일을 훗날 그 친구와 저희 아버지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죽으면 그 산에다가 자신을 묻으라고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자신이 산신을 죽였으니 그 업보를 이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말씀도 남기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업보가 대물림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산속에 있는 할아버지의 묘 주변에서는 다시 꽃들이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사춘기 때부터 난 색깔에 대한 집착이 심했었다.
상의는 빨간색, 바지는 검은색, 침대는 회색, 베개는 하얀색, 이불은 검정색이지만 테두리는 하얀색이어야만 했다. 시작은 그저 좋아하는 색깔로 나를 꾸미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나는 그 색깔들에 잡아먹히고 말았다. 모든 사물의 색깔은 고정되어 있고 다른 색은 틀렸다는 내 생각이 집착에서 망상으로, 망상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현실로 나를 변화시켰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단순한 물건들을 넘어 모든 것들에 색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에는 올바른 색이 있다는 믿음은 점점 심해졌다. 이맘때쯤 난 손을 씻는 일이 잦아졌다. 병균 때문은 아니었다. 단지 내가 만진 것들의 색들이 내 손의 색을 물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뿐이었다. 화장실에는 온갖 색들의 비누가 놓여 있었다. 그날 만진 것과 똑같은 색의 비누로 손을 씻어내고 내 손의 색과 맞는 비누로 한 번 더 내 손을 씻어내야만 안심할 수 있었다. 내 기준에서 올바르지 못한 색의 물건은 절대 만지지 않았다. 아니, 만지지 못했다. 그건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것들이니까. 회색 손잡이, 갈색 수건, 하얀색 강아지, 노란색 금붕어, 빨간색 음식들. 그건 내 세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내 강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친구를 만날 수도, 일을 할 수도, 문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웠다. 내 친구들은 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숟가락으로 퍼먹으며 기분 좋게 웃어댔다. 다니던 회사는 변기조차 없었기에 난 매번 집으로 달려와 분홍색 변기에서 볼일을 봐야만 했다. 모든 사람들이 미쳐 있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틀린 색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척을 하고 있지만 그런 정신 나간 짓을 바라보고 있는 내 입장은 그 누구도 신경 써주지 않는다. 책을 읽는 것은 이 지옥에서 할 수 있는 내 유일한 취미생활이다. 책은 그 자체가 색이 정해지지 않는 유일한 것이니까. 유일하게 만지고 손을 씻지 않아도 되는 마법 같은 것들이니까. 그건 너무 완벽한 색이니까. 내 집, 내 방은 유일한 세상이자 진실이었다. 난 이 완벽한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모두가 저 창문 너머 거짓된 망상에서 살아갈 때 나는 여기 유일한 생존자로 갇혀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내 부모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댔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엄마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의 색은 틀렸었다. 처음에는 꾹 참고 대답을 했지만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매번 전화를 하고 귓속까지 파란색 비누를 집어넣어 씻어냈다. 저번 주에는 문 앞까지 찾아와 내게 말을 걸었다. 난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저런 괴물들에게는 대답할 수 없었다. 파란색으로 말하는 것조차 모자라서 문을 노란색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미친 것들. 병원에 가보자고? 가야 할 건 당신들이겠지. 난 지구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정상인이다. 최근 들어 인체에 관한 책들을 주로 읽는 중이다.
모든 것이 정확하고 완벽하다. 그 누구도 책의 색을 의심할 수는 없다. 그 완벽함을 상상만 해도 하얀색 마음을 꽉 채운 듯한 느낌이 든다. 책을 읽는 순간 나는 가장 나답게 완벽한 색을 가질 수 있었다. 난 지금 초록색 욕조에 누워 어제 읽었던 책을 다시 읽어보고 있다. 책에는 분명히 심장이 붉은색이라 적혀 있었다. 그건 분명히 거짓말이겠지만 가장 완벽한 색이 거짓을 말했으리라 생각하기는 어려웠다. 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다. 내 스스로가 완벽한 색이 아니라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다. 지금까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색깔의 책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분명 심장은 검은색이다. 분명 이 살들을 파내면 완벽하게 검은색으로 펄떡이는 심장이 보일 것이다. 나는 철저하게 올바른 색깔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나는 유일하게 무엇이 정답인지 알고 있다. 분명 이 살들을 도려내면 완벽하게 검은색으로 펄떡이는 심장이 보일 것이다. 이제 내게 선택권은 없다. 이것 봐봐. 검은색이잖아. 사람에겐 누구나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다. 나에게 있어 그 기억은 내 딸이 그 망할 강아지를 주워온 순간이었다. 3달 전 7살이던 내 딸은 마당 뒤로 이어진 숲길에서 강아지를 발견했다. 솔직히 말해서 엄청나게 못생긴 강아지였다. 병이 걸린 것인지 아니면 원래 그런 종인 것인지 온몸에 털이 하나도 없었고 눈도 희한하게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딸이 처음 그 강아지를 데려왔을 때 난 망설여졌다. 강아지를 싫어하지는 않았지만 그놈의 불쾌한 외형이 꺼림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내가 죽은 이후 처음으로 딸아이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난 그 어딘가 섬뜩한 강아지를 키우겠다 마음먹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도 이상했다. 그 강아지는 사료를 먹지 않았다. 사료는커녕 강아지들이 좋아한다는 간식조차 먹지 않았다. 그놈은 언제나 생고기를 원했다. 핏기가 뚝뚝 떨어지는 생고기만 보면 정신을 잃고 달려들어 고기를 낚아챘다. 그리고 그놈은 언제나 나를 경계했다. 딸에게는 얌전히 안겨있던 녀석이 나만 보면 이빨을 드러내고 경계했다. 한 번은 팔을 세게 물려 피가 나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 적도 있었다. 하지만 딸에게는 순하고 착한 강아지였다. 내가 더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그놈과 불편한 관계를 계속 이어갔다. 딸은 유치원을 다녔고 나는 집에서 일을 하기에 보통 혼자 집에 있는 것은 나였다. 딸은 그놈에게 복순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고 나는 내 딸이 참 독특하다 생각했다.
보통은 좀 더 예쁜 이름으로 지어주지 않나 싶었지만 딸은 그 이름을 마음에 들어 했다. 물론 난 그놈과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혼자 집에 있을 때 그 개는 뒷마당에 있었고 딸이 집으로 돌아와야만 따라 들어왔다. 형광등이 나가버려 뒷마당에 있는 사다리를 가지러 가던 길에 난 복순이가 뒷마당에서 몸을 들썩이는 모습을 보았다. 이상한 놈이라는 건 진작부터 알았지만 섬뜩할 정도로 기괴한 모습이었다. 마치 가죽 속에 다른 게 들어있는 듯 온몸이 마구잡이로 들썩이고 있는 수준이었다. 저건 뭐지, 대체? 딸은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복순이를 데리고 방으로 올라갔다. 2층에서는 딸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난 그저 괜찮겠지 싶어 저녁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향했다. 저녁을 먹으라 불러도 2층에서 딸이 내려오지 않았다. 혹시 잠에 들었나 싶어 딸의 방문을 열어보니 그곳에는 딸이 없었다. 당황한 나는 딸의 이름을 소리치며 집안을 뛰어다녔고 뒷마당으로 향하는 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미 해는 저물었고 숲길은 멧돼지가 많이 나오는 곳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숲속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난 바로 달려갔고 그곳에는 딸이 다리에서 피를 흘린 채 주저앉아 훌쩍이고 있었다. 다급히 딸을 껴안아 들어올리니 조금 앞에 복순이의 모습이 보였다. 복순이는 그때처럼 몸을 들썩이며 숨을 헐떡이는 멧돼지 위에 웅크려 그 살점을 뜯어먹고 있었다. 복순이는 마치 사람처럼 뒷다리로 쪼그려 앉아 앞발로 멧돼지의 살점을 헤집고 있었다. 쩝쩝거리는 소리와 간혹 내뱉는 저 탄식은 전혀 동물의 것이 아니었다. 그건 더 이상 개가 아니었다. 난 딸을 안고 집으로 달려왔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복순이가 뒷마당에 돌아와 있었다. 다음날 난 119로 들개가 나타나 집 밖으로 못 나간다는 신고를 넣었다. 곧 경찰들과 포획반이 찾아와 복순이를 잡아갔다. 복순이는 얌전히 그들을 따라갔다. 딸은 복순이가 자기를 지켜줬다며 내게 원망스러운 비명과 고함을 내질렀다. 복순이가 사라져 딸은 슬퍼했지만 난 그것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 그 개는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 아니, 그건 개가 아니었다. 벌써 며칠이 지났지만 딸은 내게 말을 걸지 않는다. 내 딸은 이제 웃지 않았고 아직도 방 안에서 복순이 이름을 말하며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그렇게 내 딸에게 나쁜 짓을 했던 것일까? 내 스스로가 나쁜 사람이라 느껴진다. 그리고 오늘 TV를 보다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문득 밖에서 들려오는 딸아이의 행복한 웃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커튼을 열고 창밖을 내려다보자 딸은 깔깔거리며 뛰어놀고 있었다. 드디어 딸이 괜찮아졌나 싶어 나도 미소를 지었지만 딸의 뒤를 쫓아 두 발로 서서 함께 웃으며 달리는 복순이를 발견하고는 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었다. 아스팔트 도로를 넘어 흙길을 따라 마을 가장 끝자락까지 올라가면 김씨 할아버지가 혼자 사는 집 한 채가 있었어. 김씨 할아버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을 어르신들과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고 마을 가장 외곽에서 홀로 살다 보니 자연스레 다른 주민들과도 친분이 별로 없었지. 우리 할머니가 오지랖이 넓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 김씨 할아버지네로 반찬 배달을 다닐 필요가 없었을 테지만 할머니는 혼자 사는 늙은 양반이 밥이나 잘 해먹겠냐면서 3일에 한 번씩은 나를 시켜 김씨 할아버지네 집으로 반찬 배달을 보냈어. 그래도 김씨 할아버지는 사람 자체는 선한 사람이었어. 아니, 사람을 많이 그리워하는 느낌이랄까. 내가 가기만 하면 나를 붙잡고 어제 심은 감자가 어떻고 산에서 멧돼지가 어떻고 쉴 새 없이 말을 걸으셨으니까. 어쨌든 나도 그 언덕길을 오르내리는 것 빼고는 김씨 할아버지네 집을 가는 걸 썩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았어. 가족도 없이 혼자서 밭을 가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측은하기도 했고 하루는 열무김치 담근 걸 들고 할아버지네 집으로 향했는데 그날 김씨 할아버지가 밭에다가 회색 가루를 뿌려대고 있었어. 뭐 비료를 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농약도 아닌 것 같은데 한참을 온 밭을 휘적거리며 가루를 뿌려대더라. 마루에 앉아서 그걸 보고 있으니 할아버지가 나를 발견하고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먼저 말을 하더라. 이게 우리 아버지가 할부지의 할부지부터 받아온 거 아니겠냐. 이게 짐승 놈들 내쫓는 데에는 최고로 좋다더라. 그게 뭔데요? 뭐 쥐약 같은 거예요? 나도 너만 할 때 우리 아버지가 쓰는 거 한번 보고 말았어. 근데 이리 휘적거려 놓으면은 풀 뜯어먹는 노루고 고라니고 볼 일이 없어진다고 하셨으니 속는 셈 치고 한번 뿌려보는 거지 뭐. 할아버지의 말처럼 올해는 유독 산짐승들이 마을의 밭으로 내려와 채소고 과일이고 쓸어버리는 일이 잦았었어. 우리 집 상추밭이랑 쪽파밭도 죄다 휩쓸고 지나갔고 김씨 할아버지가 키우는 저 밭도 이미 몇 차례 습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더라.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나 다시 할아버지네 집을 찾아갔을 때 할아버지는 신이 난 듯 야, 저 봐봐라. 하나도 안 먹혔다니까. 밭을 가리키며 말했어. 우연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신기하긴 하더라. 우리 아버지 가져다 주게 좀만 달라 했더니 자기네 집안 사람만 쓸 수 있는 거라고 째째하게 굴기는 했지만 말이야. 문제는 그 다음부터야. 산에서 벌농사를 짓는 최씨 아저씨가 이상한 고라니를 봤다는 소문이 시작이었지. 최씨 아저씨가 벌집 옆에 있는 농막에서 잠을 자는데 고라니가 벌통으로 내려와서는 벌통을 부수더니 꿀벌이며 벌집이며 닥치는 대로 씹어먹기 시작했다는 거야.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이라 아저씨도 놀라서 지켜만 보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옆에 있던 낫을 들고 소리를 치며 달려갔대. 그런데 평소라면 냅다 산으로 도망가야 할 텐데 그놈은 그냥 거기서 벌들을 아가리에 쑤셔넣고 입을 좌우로 우물거리며 최씨 아저씨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문제는
그놈 대가리의 절반이 썩어 문드러져 있더래. 얼마나 그리 된 건지 피는 검게 굳어 있고 허연 것들이 보이는 게 머리통 뼈처럼 보였다더라. 최씨 아저씨는 무서워서 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서로 마주보고만 있다가 결국 고라니가 벌통 하나를 다 씹어 삼키고는 산으로 돌아가고서야 그 상황이 끝났다나 봐. 그 이야기 뒤로 마을에서는 비슷한 소문들이 하나 둘 퍼져나갔어. 누구 밭에서는 머리가 반이 잘린 고라니가 때로 달려와 밭을 망쳤다. 옆구리에서 내장을 쏟아내는 멧돼지들이 줄을 지어 걸어다니더라 등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모두가 믿을 수밖에 없는 소문들. 그때랑 똑같구만. 또 날 것을 먹는 것들이 찾아왔어. 산심님에게 빌어야 돼.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어. 그때랑 똑같다는 말을 듣자 난 문득 김씨 할아버지가 떠올랐어. 분명 그때 나한테 그랬어. 풀 뜯어먹는 것들을 볼 필요가 없어진다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달려 김씨 할아버지네 집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에서 굳어 있었어. 두 손으로 오한말을 꽉 쥐고 숲을 바라보고 있었어. 할아버지, 그때 그 가루, 풀 뜯어먹는 것들을 볼 필요가 없다는 그 말, 그게 뭔 말인지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 눈길조차 주지 않았지. 그저 초조한 듯 마른 침을 삼키면서 어찌나 힘을 주는 것 같은지 부들거릴 정도로 오한말을 움켜쥐고는 산을 바라보고 있었어. 할아버지, 지금 마을 사람들이 봤다는 짐승들, 내가 본 숲속, 할아버지가 바라보고 있던 숲속, 나무 사이사이로 보이는 저 어둑한 형체들, 수십, 수백의 시뻘건 불빛들, 나무 그늘 아래에 숨은 저것들이 나와 할아버지를 노려보고 있었어. 뱀눈처럼 날카롭고 새벽처럼 어두운 저것들이 우리를 노려보고 있었어. 움직이면 저것들이 달려들어 내 몸을 사정없이 찢어발겨질 것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겠지. 이제 곧 해가 저물 텐데 왜 저것들이 그늘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해가 지고 나면 확실히 알게 되겠지. 해가 반 정도 저물었을 때 침묵을 깨고 할아버지가 내 몸을 거칠게 밀었어. 잘 가라. 할매한테 그간 만나게 먹었다고 안부하고. 순간 몸이 다시 움직였어.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 흙길을 내달리고 구르고 아스팔트 길을 미친 듯이 뛰면서 집으로 달려갔어. 할머니가 무슨 일이냐 묻지만 대답하지 않고 그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구석에서 덜덜 떨고 있었어. 해가 저물면 분명 그것들이 나를 찾아올 거라는 공포감이 다가왔어. 비명을 내지르면서 이불 속으로 들어가 하느님, 부처님, 산신님에게 살려달라고 빌어댔어. 그것들이 나를 찾지 못하게 해달라 빌고
또 빌었어. 김씨 할아버지의 시체는 할아버지네 집 뒷산에서 발견되었어. 초입에서는 다리와 몇 개의 손가락이, 중턱에서는 몸통이, 정상 부분에서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짓눌리고 뜯어먹힌 머리통이 발견되었어. 이틀 만에 찾아낸 시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썩어 있었고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대. 몸통에는 산짐승들의 이빨 자국이 가득했고 잘린 손에는 부러진 오한마 자루가 꽉 쥐어져 있다고 하더라. 경찰은 단순 실족사 처리를 해버렸어. 나는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어.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어. 마을 어르신들은 할아버지네 밭을 시멘트로 덮어버리고 그 위에 산신당을 세워버렸어. 그리고 할아버지네 집에서 그 회색 가루통을 찾아와 신당에 두고 제사를 올렸어. 나도 그 제사에 참가해야만 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 절을 올렸어. 어른들은 내게 이유는 알 필요가 없으니 자신들이 하는 말을 따라하라고 말했어. 하지만 난 알고 있었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 가루가 무엇이었는지.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그것들이 나를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당신의 몸이 여기 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짐승을 거두어 풀을 뜯게 해주세요. 이건 내가 어린 시절 겪었던 이야기이다. 벌써 20년이 지난 일이지만 그 일은 아직도 내 머릿속에서 생생히 남아있다. 아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나. 우리 집은 시골 중에서도 시골. 마을버스도 2시간 반마다 한 대나 지나다닐 만큼 외진 마을에 있었다. 마을 주민들을 모두 모아도 50명이 조금 넘을 뿐이었고 대부분이 농사나 소를 기르시는 분들이기에 집들도 띄엄띄엄 떨어져 있었다. 마을 청년회장님의 나이가 68세였을 만큼 늙은 마을에서 15살이던 나, 동급생인 A의 2살 오빠인 B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린아이들이었다. 나와 A, 그리고 B는 언제나 함께였다. 우리가 사는 곳에는 학교가 없었기에 보통 이른 아침 버스를 타고 읍내에 있는 학교로 가야만 했다. 혹여나 버스를 놓친다면 그냥 그날 결석을 하거나 1교시를 포기하더라도 90분 이상을 걸어서 가야만 했다. 물론 부모님은 언제나 걸어갈 것을 요구했지만 부모님이 차를 태워줄 수도 있지 않냐 싶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소도 기르고 농사도 지었기에 나보다도 먼저 집을 나가시는 게 보통이었다. 정말 시골에서 사는 건 여간 힘든 게 아니다. 그날도 그렇게 평소처럼 새벽 공기를 마시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가 챙겨주신 바나나 우유를 쪽쪽 대다 보니 A가 터덜터덜 잠에서 덜 깬 모습으로 걸어왔다.
머리는 감지도 못한 것인지 부스스했고 눈곱도 껴있는 모습이었다. 아이씨 더러워 씨. 가볍게 A를 놀리자 A가 힐끗 나를 노려봤지만 이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적거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B형은? 몰라. 오늘 쉰대. 부모님이 뭐라 안 해? 진작에 나가셨어. B는 종종 학교를 가지 않았다. 그렇다고 날라리는 아니었고 약간 특이한 구석이 있는 형이다. B는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 장래희망이 한량처럼 이곳저곳을 다니며 사진을 찍는 사람일 만큼 진심이기도 하다. 물론 그의 부모님은 형의 그런 취미를 좋아하진 않았으나 형은 중학교 시절부터 동네 어른들의 심부름이나 일손을 돕거나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며 기어코 형이 원하던 카메라를 샀다. 그 후로는 이렇게 종종 학교를 빠진다. 형이 학교를 빠지는 날은 보통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사진을 찍으러 가는 날이기도 하다. 4교시까지만 있는 토요일이었기에 하교 후 간단히 점심을 먹고 집에 가자 A와 약속을 하고 여느 날과 다를 바 없는 지루한 수업을 버텨냈었다. 수업이 모두 끝나고 A네 반으로 향하자 A가 창문 너머로 무언가를 가리켰다. A가 가리킨 교문 쪽에는 B가 있었다. 카메라를 손에 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다. A와 내가 B에게 다가서자 B는 평소와 다르게 잔뜩 흥분해 있었다. 그리고 영문도 모르는 우리에게 다짜고짜 카메라를 들이밀며 자신이 엄청난 걸 발견했다고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B는 우리가 학교에 간 후 집에서 나와 사진을 찍을 만한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다가 외진 산길 구석에서 작은 동굴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독특한 제사상을 보았다고 한다. 뭐 이런 시골 마을에서는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들이 종종 있으니 별것도 아닌 것 같았지만 B는 우리에게 너네도 꼭 봐야 한다면서 함께 가보자고 고집을 부려대기 시작했다. 평소 미신이나 괴담들을 좋아하던 A는 눈이 반짝거렸지만 나는 영 내키지 않았다. 하지만 별 수 있나. 친구들이 가자면 따라가는 거지. 토요일이라 시간도 남겠다. 우리는 B가 말한 곳을 가보기로 결정하였다. 버스를 타고 우리 마을에서 내려 약 30분 정도를 걸으니 B가 말했던 산길이 보였다. 이미 오래전에 버려진 듯 길 곳곳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풀을 헤치며 조금 더 올라가자 나무 사이로 조그마한 동굴 하나가 보였다. B가 먼저 동굴에 들어섰고 우리도 뒤따라 그 동굴로 들어갔다. 매우 어두워 그 크기를 가늠하기는 어려웠었다. 혹시라도 넘어질까 A와 난 조심조심 걷고 있었는데 B가 언제 챙겨왔는지 손전등을 켜 우리의 길을 밝혀주었다. 저기 봐. 내가 말한 거야. B가 손전등을 비춘 곳에는 정말 조그마한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황태와 떡, 술이 준비된 아주 소박한 제사상. 이런 곳에서도 제사를 지내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다지 특별할 것은 없는 모습이었다. 아니 그냥 산신제나 농신제를 지내는 곳이겠지. 우리 아버지도 반 옆에다가 이렇게 하시는걸. 나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러자 B가 설마 이거 하나 보여주려고 너희들을 불렀겠냐며 제사상 뒤로 손전등을 비췄다. 제사상 뒤에는 금줄이 쳐져 있었다. 아니, 수많은 금줄이 쳐져 있었다.
마치 길을 막는 것처럼 숯들이 대롱대롱 매달려 금줄과 함께 널려 있었다. 아, 단순한 제사상은 아니겠구나. 직감이 들었다. 궁금하지 않아? 저 안에 뭐가 있는지. A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금줄로 가려진 동굴 안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런 쪽에는 과할 정도로 관심을 보이고 집착하는 아이이다. 절대 안 돼. 우리 할아버지가 금줄이 걸린 집은 믿든 말든 결코 좋은 의미가 있지 않는다고. 절대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어. 빨리 우리도 이제 돌아가자. 난 A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B는 연신 사진기 셔터를 눌러대고 있었다. A는 B가 들고 있던 손전등을 낚아채 금줄 안으로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춰보았다. 손전등을 금줄 틈 사이사이로 넣어봐도 어째서인지 그 안쪽으로는 빛이 들어가지 않았다. 말은 좀 안 되지만 마치 금줄 너머 공간이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전혀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없었다. 아, 이상하잖아. 이런 곳에 제사상이 있고 금줄도 쳐져 있으면 그냥 돌아가는 게 맞아. 아, 어서 가자. 아, 나중에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뭘 해도 뭔지는 알아야 하는 거지. 이렇게 무턱대고 해대는 건 아니야. 아, 저주받는다고. 나는 이미 발걸음을 동굴 밖으로 옮기며 말했다. 그래, 솔직히 무서웠다.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금줄은 종종 볼 수 있었다. 아이가 태어난 집, 동네에서 산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할아버지가 가끔씩 푸닥거리를 한다며 온 담벼락에다가 금줄을 걸어두실 때 할아버지는 늘 금줄을 치게 된다면 그 안과 밖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니 신중하고 조심하게 줄을 쳐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웬 새끼 줄을 쳐두는 곳은 신성한 공간에 대한 경계선이니 절대 함부로 그 경계를 허물거나 그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도 하셨다. 여하튼 난 계속해서 A와 B의 이름을 불러대며 돌아가자고 소리쳤다. B는 만족할 만큼 사진을 찍은 것인지 싱글벙글하였지만 A는 무언가 고민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야, 정신 나간 생각하지 마. A가 쑥 하고 금줄 안으로 몸을 넣었다. 말릴 틈도 없이 A의 모습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A가 들고 있던 손전등의 빛은 금줄 안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야, 나와!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야,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난다? 야, 얼른 돌아와! 야! 아이, 괜찮아. 쟤 원래 저런 거 좋아해. 별일 나겠냐? B는 태평하게 제사상 사진을 이리저리 찍어대며 내게 말했다. 미친놈들. 그 후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동굴은 고요했다. 비가 눌러대는 카메라 셔터 소리를 빼고는 정말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침묵을 깨고 들려온 소리.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저 소리. 울어대는 아기의 울음소리. 이해할 수 없었다. 금줄 너머에서는 아기의 울음이 터져나오고 있었다. 태평하던 비도 순간 움찔거렸다.
나는 두려움에 눈물이 차오르고 있을 정도였다. 야, 이 우라질 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왔어? 안 나가? 안 나가! 벼랑간 뒤에서 호통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동굴 밖에는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다.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저씨, 그게 아니라 저기 제 친구가 저기 있거든요? 나는 금줄 너머를 가리키며 아저씨에게 말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저씨는 나와 비의 멱살을 움켜잡고 동굴 밖으로 끌어냈다. 미친 새끼들. 아저씨는 침을 퇴 하고 뱉더니 곧장 금줄 너머의 어둠으로 들어갔다. A와 마찬가지로 아저씨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두려웠다. 조금 지나자 아저씨는 A를 업고 동굴 밖으로 나왔다. A는 팔다리가 축 처져서 기절한 것처럼 보였다. 한마디도 하지 마. 물어보지도 말고. 집이 어디인지나 말해. 고압적인 말투, 험악한 표정, 동굴에서 느꼈던 그 공포감. 아저씨는 곧장 우리를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아저씨는 나와 A의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잔뜩 화가 난 아저씨의 표정을 보고 당황하던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다. A의 어머니는 풀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하였고 그 옆에 있던 B는 아버지에게 연신 따귀를 맞아대고 있었다. 나의 부모님은 내게 달려와서 연신 너는 안 들어갔지?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안 했지?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거지? 라며 질문을 던져댔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급하게 동제 준비를 하였다. 할아버지와 함께 오랜 시간 동제를 지내본 사람들이 모두 모였고 급하게 마을 이곳저곳에는 금줄이 쳐지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를 막아내려는 듯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의 동제였다. 나는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다. 이 모든 게 두려웠다. 나만 알지 못하는 무언가를 어른들이 알고 있고 나는 알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A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이윽고 온 마을에서 꽹과리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왜인지 그 아기 울음소리가 섞여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3일 정도 학교를 쉬었다. 그 3일 동안 내 방 밖으로는 나갈 수 없었다. 내 방은 마치 그 동굴처럼 수많은 금줄들이 젖어 있었으며 A의 집도 마찬가지였다. 모든 것들이 끝났을 때 할아버지가 내 방으로 들어오셨다. 매우 지친 모습의 할아버지는 털썩 내 앞에 앉으시더니 빤히 나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뱉었다. A는 이제 볼 수 없을 거다. 그렇게 난 더 이상 A를 볼 수 없었다. 그 후로는 특별한 일은 없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듯 그저 평범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금의 나이가 되어서야 난 A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비는 턱수염을 잔뜩 기른 멋진 사진가가 되어 있었다. 비는 그날 이후로 학교를 때려치고 도시로 올라가 사진을 배웠다고 한다. 자신이 모든 일의 원흉이었다는 죄책감도 심해 우울증도 왔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A는 그날 이후로 복지센터로 보내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날 A가 다시 일어났을 때 A는 그 동굴에서 들었던 아기 울음소리와 똑같이 울어댔다고 한다.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와 마을에서 벗어나려는 듯 달려댔지만 왜인지 그 금줄을 넘지 못하고 온 동네를 빙빙 돌며 뛰어다니고 있었다고 한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A 역시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혼이 나간 사람처럼 아무것도 먹지도 잠을 자지도 말을 하지도 않는 폐인이 되어버렸다고 한다. A는 더 이상 마을에서 살 수 없는 몸이었고 여러 마을 주민들과 우리 할아버지의 조언을 받아 먼 지역에 있는 복지센터로 보내지게 되었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년 전쯤 내게 알려주셨다.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셨기에 아직까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알지 못한다.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금줄은 그날 내 방을 가둬놓은 것처럼 A가 마을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동굴의 금줄은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경계였던 것이다. 비가 찍어대던 그날 그 동굴의 사진들. 이미 태워버렸다고 하지만 비가 말하길 사진에는 금줄 너머에서 흐느적거리며 춤을 추고 있는 A의 사진이 잔뜩 찍혀 있었다고 한다. 우리 집은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가 근처에 있었고 그곳에는 신당 하나가 있었다. 신당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곳에 있었지만 영화나 괴담처럼 무섭게 느껴지는 곳은 아니었다. 사춘기를 겪던 시절 늦은 밤까지 도서관에서 빌린 소설을 읽고 있었을 때 살짝 열어둔 창문 너머로 무언가 탁, 탁 거리는 둔탁한 소리가 내 방으로 새어 들어왔다. 소리는 신당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고 난생 처음 겪어보는 일이었다. 추리소설을 읽고 있어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살인범인가? 시체를 묻으러 찾아온 건가? 아니면 귀신인가? 말도 안 되는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 보니 덜컥 무서워져 이불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 소리는 30분 정도 계속 이어졌다. 다음날 부모님께 물어봐도 그런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학교로 가는 길 잠시 신당을 들렀다. 신당에는 특별한 점이 없었지만 신당 뒤로 이어진 길목에서 왜인지 모르게 낯선 위화감이 느껴졌다. 신당 뒤로 이어진 좁은 산길은 500살도 더 먹은 신목이 있는 산중턱 공터로 이어져 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혼자 다가온 사람을 잡아먹는다,
신목을 만지면 산에서 영영 길을 잃는다. 신목을 보기만 해도 귀신이 보여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등 여러 소문이 돌고 있기도 했다. 그 소리는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똑같은 시간에 울려 퍼졌다. 학교에 가서 친한 친구들에게 그간의 일을 들려주자 나랑 가장 친했던 A와 B군이 흥미롭다며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자면서 함께 그곳을 가보자고 나섰다. 혼자서는 무서웠지만 나 역시 친구들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다. 주말 밤 나와 친구들은 신당이 바로 보이는 숲을 속에 들어가 그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다. 뭔가 긴장이 되면서도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흥분되기도 하였다. 그렇게 잠복을 한 지 1시간쯤이 지나서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역시 소리는 신당이 아닌 신목이 있는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평소처럼 일정하게 탁, 탁 거리는 소리를 따라 우리는 신목이 서 있는 공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유난히 달빛이 밝아 별탈 없이 공터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신목으로 다가갈수록 달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졌고 우리는 공터로 향하는 길에서 약간 벗어나 숲을 헤치며 다가갔다. 나무와 풀 뒤로 몸을 숨기고 우리는 공터 코앞에 자리를 잡았다. 공터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크기의 신목이 서 있었고 심장 소리처럼 규칙적으로 탁, 탁 거리는 소리가 신목에게서 울려 퍼지고 있었다. 나와 A, B는 모두 숨을 죽이고 신목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린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멍하니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탁, 탁, 탁 소리가 들릴 때마다 신목이 부르르 떨면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봐서는 안 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에 흥분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감이 몸을 휘감았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그 거대한 나무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우리의 눈이 고정된 것처럼 자신을 간절히 바라보길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놓아주지 않았다. A가 밟은 나뭇가지였다. 귀신에게 올린 것처럼 넋이 나가 있던 우리 사이에서 A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뒷걸음을 치다 밟아버린 나뭇가지 소리에 나와 B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서로 바라본 얼굴에서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 나뭇가지 소리를 들은 건 우리뿐만이 아니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저 신목도 나뭇가지 소리를 들었다. 우리가 다시 신목을 바라봤을 때 그것도 우리를 보고 있었다. 신목의 기둥이 쩍 하고 갈라지고 달빛 아래로 선명하게 그것이 우리를 훔쳐보고 있었다. 뛰어! 그건 본능적인 외침이었다. 저것은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저것은 분명 선한 존재가 아니었다. 저것은 분명 우리를 죽일 것이다. 온 힘을 다해 나와 친구들은 집으로 도망쳤다. 우당탕거리며 비명을 질러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한 걸음에 달려 나오셨다. 겪은 일을 말하니 순식간에 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르던 누렁이와 백구를 끌고 신당 쪽으로 달려가셨다. 당장 방으로 들어가라 소리를 지르던 어머니도 곧장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셨다. 방으로 들어간 우리는 그 압도적인 공포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혹시나 그것이 따라오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창밖을 살펴보았지만 그것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밝던 달빛도 보이지 않고 오직 어둠만이 가득한 풍경이었다.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까지도 나와 친구들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돌아온 아버지의 말을 따라 A와 B는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은 내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나도 물어보지 않았다. 분명 알고 계신 거겠지. 그게 뭐였는지. 하지만 난 그 사실을 알고 싶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신당에는 가지 않았다. 집을 나갈 때도 신당을 지나칠 때면 일부러 반대쪽을 바라보거나 빠르게 달려서 지나쳤다. A와 B도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그날 일은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B가 죽었다. B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충격이 너무나도 컸다. 나는 죽은 B에게 죄책감이 느껴졌다. 그의 죽음이 내 책임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울상인 내 얼굴을 본 A는 살며시 내 어깨 위로 손을 올렸다. 아버지가 말하지 말라 했는데 너도 알아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날 본 거. 이어지는 A의 말은 믿을 수 없었다.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였으니까. B는 신목 아래에서 죽어 있었대. 심장마비로 죽었다는데 왜 거기서 죽었는지는 몰라. 근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B가 죽을 걸 알고 있었대. 그날 이후로 너와 나 그리고 B 한 명은 책임을 져야만 하는 운명이었대. 보면 안 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기분. 그날 밤
너희 아버지가 끌고 간 진돗개 2마리가 그 목숨값을 다 했지만 한 개가 부족했어. 그리고 그것이 택한 게 비의 목숨이었고, 그냥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야 해. 장례식을 찾아온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하고 차분하게 알고 있던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었다. 꺽꺽거리며 울고 있는 것은 오직 나와 A, 우리 둘뿐이었다. 그 여자는 갑작스럽게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방 안에서 놀고 있는 저를 붙잡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아버지는 조용히 하라는 듯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다 댔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인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시더니 두려움에 가득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마 무언가 큰 일이 생겼다는 것을 9살짜리 제 머리로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장난기가 넘치던 평소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과 말투에 덩달아 저도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부터 절대 혼자 있으면 안 된다. 아빠나 엄마를 계속 쳐다봐야 해. 곧 그 여자를 보게 될 거야. 하지만 넌 절대 그 여자를 의식해서는 안 돼. 철저하게 무시해야 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누군지, 왜 우리 집에 찾아왔는지, 무시하라는 말은 또 무엇인지 어느 하나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을 꺼내려 하기도 전에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 여자가 말을 걸고 널 따라다니고 너가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그 어떤 짓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넌 절대 그 여자를 신경 써서는 안 돼. 그래, 어려울 거야. 쉽지 않을 테지. 하지만 아빠 말을 반드시 명심하렴. 그 여자가 없는 듯 행동하고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떠올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 알아들었지? 아빠랑 약속해. 얼른! 다그치듯 말하는 아버지의 표정이 너무나 무서웠기에 저는 그러겠다고 약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아버지는 제 대답을 듣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된 듯 짧은 한숨을 내뱉으셨습니다. 자, 이제 거실로 내려갈 거야. 당분간 우리 가족은 거실에서 함께 지낼 거다. 이미 준비는 다 해놨으니 챙길 게 있으면 지금 챙겨. 너는 아빠만 믿으면 돼. 무서워할 필요 없어. 아빠랑 한 약속을 절대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된다. 아버지와 함께 거실로 나서자 그리 추운 날씨가 아님에도 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썩는 듯한 비릿하고 역겨운 냄새도 느껴졌습니다. 로드킬 당한 고라니 사체를 봤을 때 느꼈던 그 고약한 냄새가 떠올랐습니다.
거실에는 이부자리가 준비되어 있었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접이식 책상이 식탁 대신 펴져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형이 앉아 있었고 아버지와 저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온 어머니의 얼굴은 공포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음식과 아버지에게만 시선을 두려 했지만 시야 가장자리에서 흐릿한 어둠과 산발인 머리카락, 창백한 두 개의 다리가 얼핏 보였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모른 척하고 있지만 그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찰박거리는 발소리와 함께 그녀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역한 냄새가 집안 구석구석 진하게 퍼져왔습니다. 그녀는 형의 뒤로 살며시 다가와 살갗이 닿기 직전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군데군데 파여있는 회색빛 손을 형의 머리 위로 살며시 올려놓았습니다. 형은 움찔하며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바로 밥그릇을 향해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왼손이 책상 아래에서 형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내내 형은 그 손을 피할 수 없었고 그녀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녀와 대략 1년 정도를 함께 살았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따라와 속삭였습니다. 형과 나는 학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혼자 집을 떠날 수 있던 사람은 오직 우리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만 하는 아버지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집에 오지 못하게 하셨고 친구를 만나거나 혼자 외출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가 집을 벗어나 출근하는 아버지를 따라갔을 때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는 서로를 다독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여자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모습을 보이며 한 번에 한 곳에만 존재할 수 있는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집을 떠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나약해진 어머니를 따라가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다시 데려왔을 때 어머니는 몸과 마음 모두 무너져 내린 상태였습니다. 비가 잔뜩 쏟아지던 새벽, 결국 어머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고함 소리를 듣고 눈을 떴을 때 어머니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급하게 달려간 아버지의 뒷모습, 구석에 웅크려 고개를 숙이고 훌쩍이는 형의 모습, 아버지의 등 뒤로 보이는 어머니의 일그러진 얼굴,
그리고 그 여자는 우리 가족을 내버려 두라는 어머니의 절규를 듣고 기쁜 듯 웃었습니다. 그날이 어머니를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 뒤로 그 여자는 항상 제게 다가와 엄마를 다시 볼 수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달콤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 역겹고 시큼한 냄새가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제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애써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 여자는 아버지를 따라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 친구네 집에서 그 여자에게 옮았고 그 여자는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저처럼 모든 것을 잊어버렸지만 제가 그녀를 처음 본 날 갑작스럽게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30년 만에 그 여자가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전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이들이 그 여자를 마주치게 되는 일만은 일어나지 않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곱슬거리는 산발의 긴 머리카락과 150cm 정도 되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범하지만 절반이 녹아내리고 있고 몸은 회색빛으로 창백한 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파여있는 살점과 함께 고기나 달걀이 썩는 듯한 역하고 비릿한 냄새가 함께 풍겨옵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그 여자가 우리 집을 떠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은 저처럼 그녀에게 감염되었고 그녀를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세탁기 뚜껑을 열었을 때, 옷장을 열었을 때, 머리를 감으려 눈을 감고 다시 떴을 때, 침대 이불 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거울을 봤을 때, 휴대폰의 검은 화면 너머로 다른 것들이 비칠 때, 당신은 그 여자를 갑작스럽게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전 그저 제 가족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당신도 그저 그 여자를 떠올리지 마세요. 그리고 저처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세요. 당신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내 인생은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것일까? 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 것일까? 학자금 대출을 받으며 꾸역꾸역 대학을 졸업하니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안 그래도 넉넉지 않은 집안 형편인데 다니던 직장에서도 더는 계약을 해주지 않고, 의지하던 여자친구는 내 모습을 보고 떠나버렸고,
멀쩡한 가족이라곤 하나 있는 남동생은 사람을 때려 감옥에 들어가 있어. 진짜 개같은 인생이네. 잘 먹지도 않는 술을 퍼마시면서 취업 사이트를 뒤적거려 10개도 넘게 이력서를 작성하고 거짓말로 가득 찬 자기소개서와 함께 이곳저곳에 보내버렸어. 어디라도 되겠지.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겠지. 나를 위로하면서 술을 퍼마셨지. 그리고 그대로 뻗어버렸던 것 같아. 다음날 오후나 되어서야 일어나니 켜놓고 잠들었던 컴퓨터 화면에 기억도 나지 않는 사이트 하나가 켜져 있었어. 지금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15만 원을 드립니다. 안내문과 함께 주소 하나가 연결되어 있었어. 15만 원을 준다고? 의심하지 않는 건 아니었어. 인터넷에는 워낙 그런 사기 글들이 많았으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난 그 화면을 닫지 않았어. 당장 15만 원도 없는데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들어가서 이상하다고 확인을 한 후 꺼도 늦지 않을 거야. 그래, 한번 들어가 보기만 하는 거야. 난 내 스스로를 속이면서 안내문 아래에 있는 큼지막한 주소를 눌렀어. 주소를 누르니 설문조사에는 2시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는 다른 안내문이 연결되었어. 하긴 15만 원이나 주는 건데 오래 걸리겠지. 난 망설임 없이 안내문 아래에 시작하기 버튼을 눌렀지. 설문에 앞서 내 정보를 묻는 기본적인 질문들이 나타났고 난 차분하게 하나하나 답을 해나갔어. 그런데 내 키와 몸무게, 가족관계는 왜 물어보는 거지? 개인정보 수집용 질문들이 끝나자 본격적인 질문이 시작되었어. 첫 번째 질문은 간단했어. 당신은 지금 혼자 있습니까? 난 그렇다를 눌렀어. 근데 다음 질문이 이상했어. 뭐, 이딴 질문이 있는 거지? 당신은 지금 등 뒤를 돌아보고 싶다는 충동이 얼마나 강한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선택지는 5개가 있었어. 분명 단순한 질문이었어. 내가 긴장할 이유는 없었지. 근데 난 무서웠어. 온 신경이 등 뒤로 몰리는 기분이었어. 등 뒤에서 혹시나 무슨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가 집중했지. 난 용기를 내서 등 뒤를 돌아봤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큰 한숨을 내뱉고 그 상황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 아마 이 설문조사는 심리학과 관련돼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며 흥미롭게 생각했어. 난 곧장 매우 그렇다 선택지를 클릭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 왜 등 뒤를 돌아보겠습니까? 다음 질문을 보자 점점 더 재밌어졌어. 잘 모르겠다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렀어. 당신은 기차에 타고 있습니다. 기차에는 당신을 제외한 단 한 명의 승객만이 있습니다. 그 승객은 당신 옆자리에 타고 있었는데 당신이 잠시 창문 밖을 내다본 사이 그 사람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은 기차 전체를 찾아봤지만 승객은 아무 곳에도 없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그 질문을 10분 동안 쳐다보고만 있었어. 이게 무슨 질문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했어. 이것도 심리 테스트인가? 그런 건가? 난 진심으로 잘 모르겠다라는 답을 눌렀어. 정말로 내가 그 상황에서 뭘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어. 대체 이딴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 거지? 당신이 눈을 뜨자 처음 보는 산속에서 깨어났습니다. 매우 어두운 밤이지만 당신의 눈앞에는 희미한 불이 켜져 있는 낡은 오두막이 보입니다. 불빛 아래에서 노인이 활짝 웃으며 당신에게 이리 오라는 손짓을 합니다. 당신은 오두막으로 가겠습니까? 이유를 함께 설명하세요. 그래, 분명해. 이건 아마도 사이코패스 테스트나 그런 일종의 특수한 심리 테스트 같은 것일 거야. 난 이번 질문에 신중하게 대답을 했어. 그 뒤로 점점 더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질문들이 등장했어. 잔인하고 성적이고 그런 게 아니야.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딘가 도덕적으로, 심리적으로 뒤틀려 있는 질문들이야.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찾아내는 듯한 질문들. 그런데도 난 그 질문들에 계속 답을 했어. 관둘 수 있지 않았냐고? 이유는 나도 몰라. 난 그저 질문이 시키는 대로 대답하고 있을 뿐이었어. 모든 질문이 괴상했지만 유독 기분 나쁜 질문들이 있었어. 어느 날 당신 방 안에 커다란 거울이 생겼다. 거울에서는 매일 자정마다 한 가지의 방법으로 당신을 살해하는 당신의 동생이 나타난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살해당하고 절규한다. 지금 당신의 동생은 옆방에서 잠들었다. 당신은 계속 이렇게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지금 옆방으로 들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결판을 내겠는가? 친구 집에서 잠든 당신은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친구는 옆에서 자고 있었고 당신이 슬쩍 문으로 다가서자 문 너머에서 당신의 친구 목소리로 당장 그 방에 있는 당신의 친구를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다. 당신은 그 목소리의 말을 따를 것인가? 뭐 이런 식이었어. 그리고 이건 정말이지. 공포스러웠어. 당신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당신이 그녀를 찾아갔을 때 담당 의사가 당신의 눈앞에서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있었다. 당신의 어머니는 그저 당신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당신에게 있어 이 상황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질문들은 점점 더 내 현실 상황을 대비시키고 있었어. 내가 그렇게 느낀 것인지 아니면 질문이 나를 알아내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 더 심각한 건 이 질문에서 나온 상황들이 실제로 내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야.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어. 인터폰을 보니 중년의 남성이 기괴하게
머리를 좌우로 돌려대면서 열어줘라는 입 모양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어. 남자는 무언가 따라오기라도 하는 듯 자꾸 계단 쪽을 흘낏거렸어. 난 당연히 문을 열지 않았어. 그럴 리가 없는데도 내 동생에게서 자꾸 전화가 걸려왔어. 받진 않았지만 문자로 계속 시간이 없다는 내용과 함께 어두운 배경의 사진을 함께 보냈어. 그리고 언제부턴가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X 버튼이 사라졌어. 사이트를 끌 수도 나갈 수도 없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오른쪽 구석에 타이머도 생겨났어. 자꾸 등 뒤에 뭐가 있는 것 같아서 돌아보지를 못하겠어. 머리도 너무 아파. 드디어 설문조사의 마지막 페이지야. 드디어 끝났어. 망할 놈의 15만 원. 마지막 페이지는 질문이 아니었어. 그건 또 다른 안내문이었어. 문 밖에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여보내지 마세요. 안내문을 다 읽는 동시에 누군가 거칠게 문을 두드렸어. 아까 있던 남자는 사라지고 이번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 짙은 화장에 큼지막한 선글라스, 검은 드레스인데 검은색이라기보단 불길에 그을린 듯한 색깔의 옷이었어. 줄곧 현관문을 바라보던 그녀는 서서히 인터폰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 그리고 입을 열었어.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당장 도망쳐야 합니다. 지금 그 뒤로 30분 정도가 지났어. 난 더 이상 컴퓨터도 인터폰도 내다볼 엄두가 나지 않아. 그 여자 아직도 문을 두드리고 있어. 방금 전에 컴퓨터가 있는 방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지금 책상으로 대충 문을 막아놨어. 내 문 너머에서 엄마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게 들려. 분명 더는 추락할 곳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봐. 내가 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더 해야 되는 거야, 이씨. 그냥 문을 열어. 모든 게 편해질 거야. (2001년 4월 9일) 특이사항 및 당직 근무 3번 수칙에 따라 특이사항을 기록합니다. 진짜. 형님, 나 이거 녹음 중. 아니, 아까 203호. 네, 먼저 드세요. 뭐야, 그 공안시 22분경 203호 환자가 정신병 증세? 분열, 조율 뭐라도 하나. 형님, 이거 녹음할 때도 우리도 그 병명 이름이다 약물이다 이름 다 돼야 돼요? 그냥 있었던 일만? 예.
다시 203호 환자가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현장 출동했습니다. 203호 환자는 지난 3월에 폐쇄병동 입원 후 지금까지 벌써 20번도 넘게 난리를 피우고 있고 점점 그 상태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벽에 머리를 박아대면서 203호 내부로 진입했을 때 이미 뇌진탕 증세와 다량의 피를 흘리며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밧줄하고 수갑 같은 걸로 채워두고 나머지는 의료진 분들이 케어하셨고 그 외에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2001년 4월 14일) 특이사항 및 형님, 이거 할 때마다 특이사항 기록 모시기 수칙 이거 말해야 합니까? 아니 지금 할 거 많은데 참. 형님은 했어? 그럼 나도 안 할래. 몰라, 알아서 듣겠지. 녹음하라 했지 법전 외우라고 안 시켰잖아. 됐어. 공안시 24분경 203호로 출동했습니다. 지난번과 유사한 행동을 보였고 침대 밑에서 날카로운 시멘트 조각을 발견해 회수했습니다. 아마 지난주 화장실 타일 공사 때 떨어져 있던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진 문제는 없으나 금일부터 전 환자 및 시설을 대상으로 수색 및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1년 4월 16일) 2층 순찰 중 203호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확인. 환자는 침대에 줄로 묶인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207호에서 나오는 남자 의사에게 묻자 그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 4월 16일 긴급사태 발생. 203호 환자가 병실에서 사라짐. 금일 야간 근무 인원 전원 투입 후 수색 실시 중. 모든 예, 바로 갑니다. 모든 병실 잠금장치 시건. 의료진 및 관계자들 전원 안전을 위해 숙직실로 집합. 그 203호 환자가 사라진 것을 최초 발견한 간호사가 지금 간다고! 동월 동일 최초 발견 간호사의 신원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지하실을 제외한 전 구역 수색 완료. 203호 환자 발견 못함. 현 시간부로 전원 지하. 형 장난치지 마요. 형? 씨발. 경비실 내 감시 카메라 모두 오작동하고요. 이유를 경비실 내부에서 누군가 툭툭 치는 느낌이 들어서 지하실로 합류하겠습니다. 씨발, 도저히 혼자서 못 있겠습니다. 아까부터 자꾸 휘바람 소리도 들리는데 이거 아마 합류 후에 다시 기록하겠습니다. 동월 동일 지하실 문이 열려있어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 여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씨발, 왜 무전 안 받는 건데. 여기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누가 지하실 문을 닫았어. 뒤쪽으로 휘파람 소리가 계속 들리고 뭔지 모르겠는데 바닥이 너무 진득거립니다.
동월 동일 아직 안 보이는데 저기서 이름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동료들일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전등 스위치 다시 작동합니다. 두꺼비 집이 내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무 인원과 합류한 다음에 다시 기록하겠습니다. 시발. 그 간호사 기억나? 그래, 그 시발년. 그년이 이런 거야. 개 같은 년. 그년이 그 새끼를 풀어준 거야. 그 망할 정신병자 새끼들. 그 망할 사이비 새끼들. 엄마 나 무서워. 나 엄마한테 한 번도 사랑한다 못 해줬는데. 2001년? 녹음기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일 테고 기록합니다. 간호사가 203호 환자의 아내입니다. 그치? 203호 환자는 이곳에서 자기 뱃속에 악마가 들어있다고 하던 소리가 저도 지금 믿겨집니다. 나의 왕이시여. 불소를 용서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까 엄마가 밥 먹으라고 저기서 불렀는데 203호 환자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이 그분을 의심하는 게 미친 겁니다. 엄마? 2028년 6월 66일 들어가신 나약한 짐승의 몸을 지우고 건강한 남성의 육체가 당신의 것입니다. 부정한 삶의 일자를 모두 거부하니 오직 우리의 천명은 당신의 것입니다. 건너길에 있는 모든 생명을 부정하시고 우리에게는 모든 지식과 좋은 것을 내려주소서. 2001년 4월 19일 지하실에서 203호 환자와 야간 근무 1명 시체로 발견. 근무자는 환자와 몸싸움 중 파이프라인에 머리를 박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203호 환자는 아직 부검 중. 근무자가 언급한 간호사는 존재하지 않음. 근무자가 언급한 CCTV 오작동은 이루어진 적이 없음. 사망한 근무자가 203호의 문을 열고 환자를 풀어준 것, 지하실로 따라 들어간 것, 허공에 대고 혼자 말을 하거나 비명을 지르는 등의 이상 행동 역시 모두 녹화되어 있음. 병원 측에서 집단 히스테리 연구, 대중망상 사례 연구로 사용하기 위해 기록 보존을 요청. 회사 승인 후 판단 바람 이상.